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1950년 이후 지구촌의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태국과 이스라엘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나라들이 관광객들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산했던 이들 국가의 공항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오르면서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고 달걀과 육류, 전기료 등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책이 설명되면 60억 달러, 우리 돈 7조 1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식량 계획이 60억 달러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당장 테슬라 주식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89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이어지면서 하루 전보다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주 초반 환자가 줄었다가 중반 이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되는 만큼 앞으로 확산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57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09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4%로 충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16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2,87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현재 347명입니다. 백신 2차 접종은 어제 하루 8만 2천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80.3%입니다. 접종을 모두 맞은 사람은 누적 3,800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5.6%로 집계됐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 주변 문화예술 공간도 예전의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어제부터는 팝콘 먹으면서 심야 영화 관람이 가능해졌고 궁과능, 또 미술관의 인원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입니다. 상영관에서 먹을 음식은 자동 주문 기계를 이용합니다. 팝콘과 음료를 받아들고 들어선 곳은 영화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백신 패스관.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1년 만에 되찾은 영화관 풍경입니다.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팝콘 먹으면서 심야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확진자도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꼭 필요한 음료 말고는 조금 불안해요. 어차피 뭐 다 백신 패스관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백신 다 맞은 접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한 터라 상영관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이른바 백신 패스관에서만 가능합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48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18살 이하 학생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생증을 소지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궁과능에서는 실외 관람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복궁입니다. 거리두기 3, 4단계에선 기존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이 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문화재 시설의 실내 관람과 더 쉬운 관람을 위한 안내 해설도 다시 진행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오늘 시작되는 날이어서 또 직접 이제 경복궁 방문을 해서 좋고 또 해설사님이 같이 설명도 해주시는 걸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주요 국공립 미술관의 관람 인원 제한도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발열 체크와 방문 등록 등 방역 수칙은 그대로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여전히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람 가능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보기 힘든 작품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감사하네요. 돌발 상황이 없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생활 주변 문화공간 이용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면서 각종 방역 규제가 완화됐지만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노래방이나 헬스장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젊은 층 손님이 많아서 오히려 매출이 줄게 생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거리 동전 노래방.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20대도 접종을 시작조차 못한 10대 청소년도 매장 문턱을 못 넘습니다. 2주까지 백신 안 맞으시면 이유는 있으세요? 백신 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 발길이 뚝 끊기다 보니 오히려 평소보다 휑한 모습입니다. 저녁 시간 직전이라 젊은이랑 대학생들이 몰릴 시간대인데 노래방 부스는 평소의 절반가량만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 전보다 매출이 더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업주는 단계적 방역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느껴진다며 하소연합니다. 엄청난 방역 강화입니다. 이용 인원은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게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지금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당분간 정지해달라는 미접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손님을 돌려보내면 당장 손실을 보게 될 상황. 백신 패스 계도 기간이라 계속 나오셔도 된다며 급한 불부터 끄고 봅니다. 전부 다 안 맞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기간 연장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불을 해드려야 되는데 환불해드리게 될 경우는 저도 이제 그런 영업적인 이제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우나는 대개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주 고객층인 경우가 많아 백신 패스 도입에도 직접 와닿는 손실은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뭐 평소랑은 틀리게 뭐 이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뭐 방문자 체크도 잘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기대했던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온 백신 패스. 모두를 위한 조치라는 방역 당국의 호소보단 폐업을 목전에 둔 통장 사정이 눈앞의 현실인 만큼 계도 기간 후 본격 단속이 시작되면 갈등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항공업계도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공해오던 유급휴직 지원금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소속 조종사 김모 씨. 당장 이달부터 들어오는 월급이 지난달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11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유급휴직에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소득이 정상보다 감소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정 고정비 지출 이하의 수입으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 고용노동부는 애초 항공사 지원금을 지난 6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2차례나 연장했습니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형평성을 고려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오던 일부 항공사는 경영난 때문에 다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 임금 대비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과는 달리 무급휴직은 50% 수준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지급 여력이 있어 유급휴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 항공사와 달리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6개월인데 4개월 연장돼가지고 6개월인데 10월에 끝나니까 11, 11월 다 무급 들어가는데 저비용 항공사에 닥친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항공 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화물 운송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여객 운송에만 의존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가 상승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LCC 업계는 지금 트래블 버블이라든가 백신 효과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컸는데 유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재확산이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LCC 업계는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운항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97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대를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2월 3% 이후 9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7.3%나 올라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휘발유는 26.5%, 경유 30.7%, 자동차용 LPG는 27.2%가 각각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휴대전화 요금이 25.5% 상승했습니다. 집세 중 전세는 2.5%, 공동주택관리비는 4.3%, 생선회는 8.8%가 상승했습니다. 이 농축수산물 가운데는 돼지고기가 12.2%, 국산 쇠고기 9%, 달걀은 33.4%가 올랐습니다. 네, 다양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1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정책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화상회의 시스템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생생한 온라인 체험 등을 제공합니다. 관련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간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3천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미래사의 주인공인 학생과 이들을 보살피는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며 1950년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의 인구가 통째로 소멸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는 1950년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심장병과 뇌졸중에 이어서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 수가 74만 6천 명에 달해 전 세계 최다 사망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과 영국, 브라질을 합치면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부유한 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가했으며 코로나19의 아이러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긴 고소득 국가들은 요양원 거주자 등 고위험군이 많은 반면 저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감염률과 입원율이 낮은 어린이 청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P는 하지만 인도를 비롯한 저개발 저소득 국가들에선 검사 역량 부족으로 진단 없이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며 500만이란 숫자도 과소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경제력 격차에 따른 백신 공급의 불균형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소득 국가들은 완전 접종률 70%를 돌파하며 일상 회복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13억 인구 중 5%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같은 파괴적인 이정표는 우리가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면 그것은 인류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며칠 내로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행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관보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실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내리기 전 거쳐야 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 노동부 대변인은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단속해야 하며 백신을 맞는 직원들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작용이 있을 땐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돌입한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4차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58명으로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늘었고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154.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태국과 이스라엘,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빗장을 걸었던 하늘길을 개방하면서 이들 국가의 공항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 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63개국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검역으로 시간이 걸렸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t was okay. It was pretty smooth. Yeah, pretty smooth. We knew it would take a while, but okay.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태국 도착 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방문객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태국은 주 수입원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재개방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현지 시간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당국이 인정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으로 관광 종사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All this 1 year and a half, it was little bit empty here. And now, from the 1st of November, I think it's a new beginning.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18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입국 정책을 시행한 호주도 1일부터 국경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자국민에 대한 격리 의무를 면제해 많은 이산 가족들이 오랜만에 재회했습니다. It's great. It's so happy for the government that they decided to do this. I think it's a great decision in terms of opening everything up again. 일단 자국민에 한정된 개방이지만 호주는 향후 외국인에 대한 무격리 입국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처럼 각국이 일상 회복을 본격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꾸로 통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선 항공편을 2%대로 더 줄여서 사실상 국경 문을 걸어 닫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재확산의 진원지 네이멍구에 갔던 단체 여행객 중 일부가 출발지인 안후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이멍구의 감염 발생 도시에서 약 2주 동안 격리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겁니다. 하지만 안후이성에서 시설 격리를 추가로 2주 더 받아야 합니다.
从饮食、隔离点的选择都做了精心的安排，同时我们认真地做好了环境消杀。 네이멍구 어지나치에 갔던 여행객 9천여 명 중 집 근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네이멍구의 다른 도시로 분산돼 2주간의 추가 격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就是我们的3区2通道，我们的3区呢是分为工作区，然后我们的消杀区，还有我们的物资储备区。 중국은 외국인의 입국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여름철에 주당 644편이던 국제항공편을 이번 달부터 408편으로 약 37%나 더 감축했습니다.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로써 중국의 국제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에 2.2%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국경 문을 걸어 잠근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주 1158편이던 한중항공편도 현재는 주 29편으로 2.5%만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0명, 14억 인구를 감안하면 적은 편인데다 백신 접종 완료율도 76%나 되지만 방역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고강도 방역 조치는 적어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을 보일 것이라면서 미온적인 태도인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전임자의 협약 탈퇴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의 탈퇴가 국제사회 대응을 늦춰 전 세계가 난관에 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I guess I shouldn't apologize, but I do apologize for the fact the United States, the last administration pulled out of the Paris Accord.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가 도덕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0억 톤 줄이겠다는 것인데 모범을 보여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They now know there is climate change and they're ready to step up, but we got to make sure they know that the United States has an obligation to also step up at financing.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One of those significant outliers being China, who will not be represented at the leader level at COP26, and who we do believe has an obligation to step up to greater ambition as we go forward.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많은 자원과 능력을 갖춘 대국인 중국의 이행 여부가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정도로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은 고사하고 합의 단계부터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미중 갈등의 전선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유엔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1천억 원으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 테슬라 주식을 당장 팔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정확히 어떻게 60억 달러가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테슬라 주식을 팔아 기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과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어서 하지만 그것은 오픈소스 회계로 대중이 정확히 돈의 용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이날 발언은 유엔 산하 구호기구인 WFP 사무총장이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적 부호들에게 기부를 요청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주범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왔던 선진국들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는 가난한 국가들입니다. 기후위기가 식량 고갈로 이어지면서 이들 나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